네, 원투펀치 클래식 60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일이었죠. 2021, 2022 챔피언스 리그 우승자가 결정이 났습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 근데 박수를 치시네요, 쿨하게. 친우의 울음을. 이명찬 해설위원은 좀 쿠르투아가 굉장히 좀 미웠겠어요. 첼시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듯했습니까? 아쉬웠습니까? 원래 첼시산들이 다른 리그 가면은 다 잘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항상 장 의원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쿠르투아는 올 시즌에 저희가 월드 베스트에도 뽑았지만 이 경기는 쿠르투아가 흐름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명철 해설위원은 어땠어요? 이렇게 쿠르투아가 막을 때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저는 단체로 봤어요. 양양에서 그 리버풀 팬들이랑 같이 단체 관람을 했는데 쿠르투아가 하나하나 막을 때마다 네. 해수욕장 전체에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와 미치겠다 뭐 저런 것도 막냐 이런 반응들이 생생하게 들리는데 오랜만에 또 팬들이랑 같이 보니까 저도 막 몰입이 돼가지고 야 진짜 미쳤다 미쳤어 약간 이런 얘기들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한 의원님은 그날 중계하셨잖아요. 네. 보시면서 그렇죠. 어땠어요? 36분의 딜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36분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서 일단 목이 좀 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줘서 막 오디오를 비지 않게 하려고 막 온갖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지만 어쨌든 이 중계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오프닝 같은 거를 굉장히 길게 하면 거기서 사실은 에너지 소진이 많이 그럼요.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 경기에 들어갔을 때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월드컵이나 좀 큰 경기들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전에 시작을 해서 뭔가 많이 하고 나서 이제 본 게임을 이제 킥오프에 들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미리 예정돼 있던 것도 아니었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니까는 또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면서 이걸 또 주무시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딜레이 된 동안 좀 잤다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찬하 의원도 그랬어요. 박찬하 의원도 딜레이가 하도 되길래 잤는데 눈 떠보니까는 전반전 한 7분 됐더라고요. 김용남 캐스터는 반대인데 계속 35분을 기다렸다가 전반 2분 만에 잤어요. 공황당 분들 모이신 분들은 그 계속 지연될 때 거기서는 느낌이 어땠어요? 저가 거기서 했던 게 레크레이션이었어요. 그 경기 전에. 그래가지고 막 이명철 쇼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환호해주고 했어요? 뭐 퀴즈 쇼 같은 거 문제 출제하고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이랑 소통도 좀 하고 술도 한 잔 먹고 맥주 한 잔 하고 그러면서 지냈죠. 이명철이랑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제가 어제 어제 봤거든. 또 네. 스포티비 회식이 있어가지고 스포티비 회식 때. 2차부터는 이명철 의원이 기억을 못한다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2차 앉자마자 지금 기억이 사라졌어요. 앉자마자 사진을 보니까 장희원님과 어깨 동무처럼 술을 마셨다. 나는 어깨 없는 거 같아. 아무 사이는 없다 이렇게. 근데 이명철 해설위원이 이렇게 또 MC도 잘 본다니까 여러분들 행사가 있으시면 또 이명철 위원을 불러주시길 바라겠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클롭이 준우승 전문가다 막 이러면서 좀 말하는 팬분들도 있더라고. 다른 네. 타팀 팬분들이. 아무래도 10년 동안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 2012-13 시즌에 도르트문트에서의 준우승, 네. 2017-18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리버풀 시절의 준우승, 그리고 올 시즌 또 한 번 레알 마드리드전에서의 준우승. 10년간 준우승 3차례. 물론 우승도 한 차례 있지만 결승에 많이 올라간 건 대단한데 어쨌든 준우승의 빈도가 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역시 준우승 감독이라는 이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도르트문트나 뭐 리버풀에서 리그 준우승도 워낙에 많았고 올 시즌만 해도 임팩트 있는 리그 2위 준우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준우승이라는 꼬리표가 어느 정도는 좀 따라오는 감독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한 차례도 오르기 어려운 감독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감독들이라고 해서 뭐 능력 없는 감독들이 아니고 사실은 훌륭한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무대 못 밟아본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승 못 해본 사람은 뭐 수두룩하게 많죠. 그런데 그럼요. 클롭 감독은 어쨌든 결승에 무려 4차례나 올랐고 우승을 한번 거머쥐었는데 그런 감독에게 준우승 감독이라는 오명을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매우 좀 잘못됐다라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어땠는지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저는 이제 한간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 안첼로티 감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좀 약간 예능 그런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알베르토가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 출신이잖아요. 네. 이탈리아에서 안첼로티는 운장이 되는 거예요. 운장. 한국에서도 운장이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를 보면서 안첼로티가 과거에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꽤 했지만 이 사람은 확실히 운장이라기보다는 덕장 같다. 그러니까 믿음의 축구. 네. 그게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도 첼시나 맨시티나 이러한 토너먼트 단계에서 그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는 과정들을 보면 이번 리버풀전도 안첼로티 감독은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허리 라인에 어떤 맞대결을 한다거나 레알 마드리드로서 우리의 레알 마드리드의 자존심상 뭐 이렇게 전략적인 선택보다는 같이 전공법을 택하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지금 토너먼트 단계에서 보면 상대를 인정하고 들어와라. 그러면 이제 역대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경기를 주도하고 많은 객관적 전략에서 우위를 보이던 팀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을 기다리면서 결국은 한 방으로 그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그 변수를 만드는 팀들이 우승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뭐 첼렘 덩크 시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첼로티 감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질 중에 하나였다. 그거는 이제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는 철저하게 리버풀의 경기 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리버풀이 어떤 패스워크와 어떤 동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수비를 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상당히 예상된 움직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행 동작이죠, 수비수들. 전술적으로는 수비지에는 발베르데가 오른쪽 미드필드처럼 내려와서 약간 비대칭 투톱처럼 4-4-2처럼 사이드까지 이렇게 점유하는 수비 방식을 택하면서도 공격을 하긴 했지만 공격은 철저하게 언젠가는 비니시우스와 벤제마가 공격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믿음이 팀 내에 그대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수비 쪽에서는 전진 패스나 뭐 살라 쪽이나 이쪽 뒷공간으로 던져주는 패스 때 수비진의 움직임을 보면 전진 패스가 들어올 때는 벌써 그 타이밍을 알고 수비진들이 미리 인터셉트를 하는 스텝을 밟고 있었고 미드필더들도 패스웍이 들어갈 때 미리 이렇게 패스가 들어갔다가 2차 패스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걸 아는 스텝들이에요. 다 보면. 미리미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거기에 노련한 선수들도 많지만 리버풀의 이 패스 줄기나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들어오는 수비를 하고 있었다. 전반전에는 물론 슈팅 숫자가 많았지만 리버풀이 거기서 결정적인 슈팅을 이 핑거팁으로 해냈잖아요. 크루트와 그리고 골대 맞았잖아요. 마네의 슈팅. 그때 실점을 했으면 조금 분위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크루트와가 역시 흐름을 바꾼 거는 그거를 실점하지 않고 전반을 무실점으로 갔죠. 축구에는 이제 판정승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레알 마드리드는 잘 활용을 하면서 결국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이제 또 터진 거죠. 비니시우스의 골에서. 근데 보면은 제가 보면 이거는 클롭 감독은 그대로 들어갔지만 그 어떤 팀보다 레알 마드리드의 노련한 선수들은 뭐 알라바, 밀리탕, 뭐 심지어 맨디까지도 패스 줄기를 너무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리버풀 팬들은 후반전 특히 들어가서 왜 이렇게 패스 미스가 많이 끊기지? 이건 뭐 다 읽고 들어오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슈팅 숫자는 24대 4였나요? 네. 24개의 슈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리버풀이 항상 이렇게 압도적으로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건 이 경기는 골은 넣겠다라는 그런 정도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는 무실점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계속 보여줬고 그거를 리버풀은 극복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번만큼은 안첼로티 감독은 진짜 선수들도 그 안첼로티 감독을 믿지만 그 덕장의 풍모, 선수들을 믿고 믿음의 축구.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승까지 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 안첼로티 감독 역시 그래도 안첼로티는 살아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근데 안첼로티 감독의 이제 최대 장점이 사실은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5대 리그 우승이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그 5대 리그 우승이 딱 한 번씩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 시즌씩만 우승한 거예요. 근데 안첼로티 감독의 전체 커리어에서 보면은 사실은 리그 우승이 오히려 좀 적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그 적은 우승이 절묘하게 5대 리그에 다 분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기록이 된 건데, 근데 안첼로티 감독의 여태까지 전체 커리어를 보면 리그에서는 사실 그래서 조금 약한 편이에요. 리그에서는 조금 약한데
토너먼트 이런 큰 단판 승부에서는 지금 뭐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감독으로 단독으로 올라서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강한데 그 안첼로티의 그 리더십 중에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리더십의 요체 중에 하나가 시행착오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은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전술을 팀 선수들에게 강제로 맞추진 않죠. 그러니까 팀의 선수들의 성향 같은 걸 보고서 여기서 이제 가장 적합한 최적점의 전술이라든가 포메이션을 찾아가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멤버들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떤 진짜 컨셉의 경기를 펼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겠는가라는 것을 찾아내는 데까지 시행착오가 좀 있군요. 시행착오가 좀 있죠. 그게 예전에 사실 라데시마 시즌에서도 사실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어느 팀에서도 사실은 안첼로티 감독이 그 최적점을 찾아내는 데는 시행착오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장기전인 자국 리그의 경우에는 승점을 좀 드랍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 시즌 후반부쯤 돼서 챔피언스 리그 아주 중요한 길목, 이제 16강 이후 이때쯤 되면 안첼로티 감독의 그 시행착오가 최적점으로 자리가 잡혀요. 그래서 마지막 토너먼트에서는 성공을 잘해요. 네. 그런데 장기간의 리그에서는 사실은 승점을 좀 드랍했던 것들이 있어서 물론 이번에 라리가는 그렇지 않았죠. 라리가는 레알보다도 더 드랍했던 팀들이 있기 때문에 라리가는 좀 여유 있게 우승을 했지만 그 발베르데 선수 윙 자리에 기본적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호드리고 카마빈가 적절한 시점에 교체해서 계속 이제 토너먼트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위력을 발휘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보면은 안첼로티 감독이 여태까지 장구한 커리어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유럽 챔피언의 최다의 황제는 안첼로티가 된 거죠. 제 생각에도 안첼로티는 항상 저는 안첼로티 감독을 표현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판을 잘 짜오는 감독이다. 이번 경기도 안첼로티 감독이 판을 기가 막히게 짠 무대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판을 짜는 데 있어서 안첼로티는 플랜 A를 구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수단을 잘 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조합을 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지만 중간중간 그 판이 상대에게 읽히거나 아니면 우리의 플랜 A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빠른 변화나 약간의 그 타이밍을 읽어내는 능력들이 중요한데 그 변화를 주는 타이밍이 다른 감독들보다는 조금 늦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그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승점 드랍이 된다라고 이제 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신 거였는데 제 생각에는 판을 잘 짜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토너먼트 같은 경기에서는 특히 좀 강세가 있고 특히 이번 경기는 철저하게 안첼로티 감독의 구상대로 흘러간 경기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안첼로티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긴 경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안첼로티가 이겼지만 전술적으로 진 클롭 감독이 나쁜 전술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잘한 팀과 잘한 팀이 만나서 본연의 경기를 둘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기는 경기를 한 건 결과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였고 잘하는 경기를 한 건 리버풀이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클롭 감독이 준비한 전술도 지금 당장 리버풀의 경기력을 이 정도까지 올린 부분을 봤을 때 잘 준비한 전술이었고 잘 해왔다. 하지만 이기는 전술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쪽에 가깝게 전술을 준비한 감독은 안첼로티였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쿠르투아의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할 수 있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쿠르투아의 9번의 선방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경기 결과가 달랐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장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마네의 슈팅이 만약에 쿠르투아 안 맞고 그냥 들어갔더라면 그러면 경기 분위기는 달랐을 수 있겠죠. 쿠르투아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카르바할, 발베르데와 같은 주축 자원들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그리고 결승골을 넣었던 비니시우스까지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우승을 한 건 맞는데 어쨌든 내용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약간 밀렸을 수는 있어도 저는 모든 그림 자체가 안첼로티 감독의 구상하에 진행된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어느 정도 공세를 퍼부었지만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는 약간 무게를 내려서 상대한테 설령 흐름 자체는 내주고 시간대로 봤을 때는 밀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철저하게 선수비 후역습으로 가겠다. 이거는 안첼로티 감독의 구상하에 진행된 일이었고 실제로 밀리고 있는 동안에도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 상대가 리버풀이 강하게 압박을 하는데 레알 마드리드로 어떻게든 그걸 빌드업을 통해서 풀어나오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흐름은 리버풀에게 내주되 우리는 우리만의 경기 플랜이 있으니까 우리의 경기 플랜대로 차분하게 역습을 가져가겠다. 이런 어떤 계획하에서 모든 경기가 진행된 거라고 보고요. 후반전에 카세미루 그리고 세바요스에게도 득점 기회들이 있었죠. 레알 마드리드도 충분히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점을 생각했을 때 이 경기는 정말 레알 마드리드가 잘 준비하고 잘 했던 경기다.
이 모든 그림은 안첼로티 감독이 구상하에 있었던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타팀 팬의 입장에서 보면 리버풀은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제가 느끼기에 네네. 올 시즌에 한창 좋았을 때의 그 시너지, 거기는 공격진과 미드필더 간의 어떤 유기적인 조직력, 골을 만들어낼 때, 그리고 팀 전체가 그 무언가 조금 더 밸런스 있게 침착하게 자신의 스타일대로 마무리까지 하는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요. 어떻게 잘할 보면은- 때와 비교를 하면 후반전 내용은 사실은 너무 실망이었거든요. 네. 저는요. 선수들이 너무 급해 보이고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조금 더 팀의 응집력을 갖춰서 선수들이 조직력을 갖춰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거기에서 저는 한 80% 정도만 냈어도 골은 나왔으라고 보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한 70% 수준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리버풀이 최고로 낼 수 있는 어떤 조직력에서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게 운도 작용이 돼야 되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번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에 우승하는 데 있어서 운도 작용은 했다고 봐요. 네, 토너먼트 단계에서부터 쭉. 그래서 뭐 안첼로티를 뭐 운장이라고 약간은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고 첼시 시절에도 그랬어요. 갑바 옷 입었을 때 우승하고, 한 의원님 말씀 맞아요. 이렇게 막 다이아몬드 전술도 써보고 또 433도 써보고 하면서 이렇게 맞춰서 선수들이 그 안에서 정말 재밌게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안첼로티가. 그 과정에서 흐름이 좋으면 그대로 우승 가는 거예요, 리그에서는. 근데도 그때도 이제 한 시즌밖에 우승 못하고 됐지만, 뭐 그런 장점들이 안첼로티에게는 충분히 있다. 네. 안첼로티 감독 그런 거 잘했어요.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후이 코스타 선수와 카카 선수를 어떻게 공존을 시켜야 되나, 피를로를 어떤 동료들과 같이 놔줬을 때 피를로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현시킬 수 있을까, 혹은 나중에 디마리아 선수에게 어떤 롤을 줬을 때 레알 마드리드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안첼로티 감독이 해왔던 거는 정말 최적점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온 그 역사들이 있어요. 저는 호드리구 선수 활용, 발베르데 선수 활용, 카마빙가 선수 활용, 이런 대목들도 결국엔 안첼로티 감독이 사실 비판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발베르데 왜 제대로 안 쓰냐, 카마빙가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줘라, 왜 그렇게 크카모만 고집하냐. 사실 초반에는 아자르 선수도 웬만하면 좀 써보려고 그렇죠. 그랬던 기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자르는 이제 완전히 그냥 선발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첼로티 감독이 올 시즌에도 사실은 계속 욕도 먹어가고 조금씩 실패도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우승할 수 있는 최적의 점을 찾았어요. 저는 그것이 또 안첼로티 감독이 올 시즌에도 역시 변함없이 그 능력이 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리버풀을 봤을 때는 또 저희 이명철 의원과 더불어서 했던 원투펀치 레드에서 네. 저희가 프리뷰를 또 공식적으로 했지만, 거기서 이명철 해설위원의 그 우려했던 몇 가지가 그대로 다 나온 경기였다는 생각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명철 해설위원의 예측, 해안이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레알은 약간 이제 텐션 떨어진, 긴장감이 떨어진 막판 몇 경기를 보냈어도 리버풀이 궁극적으로는 체력의 열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아까 장 위원님이 이제 리버풀이 어떤 고점의 퍼포먼스가 전혀 나오지 못했다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뭔가 이 리버풀이 특히 후반전에는 힘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러니까 레알은 사실 조금 편안하게 마지막 시즌 마지막 부분을 보낸 대신에, 그 대신 저렇게 가지고는 너무 좀 텐션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리버풀은 정말 38라운드까지 힘들게 달려온 건 사실인데, 그래도 어떤 텐션 유지는 됐으니까 오히려 좀 더 최후의 순간까지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라든가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건 오히려 있지 않을까라는 좀 좋은 쪽의 예상도 있었지만, 이명철 의원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리버풀이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게 말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네, 힘이 근데 떨어졌다. 확실히 후반전에는 그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지쳐있는 선수들이 보였죠. 대표적인 선수들이 저는 그 왼쪽 라인에 보였던 것 같아요. 앤디 로버슨, 그리고 왼쪽 윙에 루이스 디아스.
루이스 디아스도 포르투 시절까지 보니까 올 시즌 경기 소화량이 많이 뜨거웠죠.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리고 앤디 로버슨의 경우도 5월 되면서 전체적으로 폼이 약간 떨어졌어요. 4월에 정말 고점에 가까운 또 한 번의 활약을 보여주다가 이게 일정이 FA컵 결승, 그 이전에 카라바오컵 결승, 그리고 결승 2차례 연장 승부, 여기에 뭐 리그도 38라운드까지 계속 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아무래도 왼쪽 라인의 선수들이 저는 체력적으로 가장 많은 부담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아스는 울버햄튼전에 이어서 이번 레알 마드리드 전까지 좀 전체적으로 부진한 경기들이 연속으로 나왔고, 여기에 앤디 로버슨의 경우도 이번 경기는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원래 우리가 아는 로버슨의 모습이 잘 보이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쪽의 라인을 막아 세웠던 카르발의 활약은 저는 이 경기 쿠르투아의 선방 못지않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카르발이 역시 노련한 풀백으로서 이번에 1대1 수비 능력에서 역시 수비를 잘하는 영리한 노련한 풀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 카르발이 저도 이제 이 선수를 예전부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부분이 몸을 아끼지 않아요. 항상 뭔가 투지 있게 끝까지 도전하고 간혹 조금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동작의 수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조금 잦은 부상의 이유는 그만큼 몸을 좀 사리지 않는 플레이들이 독이 되는 경우였다고 좀 봐요. 그리고 요즘 한 전반기 동안에는 부상 여파 때문에 확실히 본인의 신체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예전처럼 몸을 활용하는 투지 있는 수비가 나오기에는 신체적인 어떤 능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근데 후반기 되면서 한 3, 4월 되면서부터 카르발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번 루이스 디아스를 막아낼 때 수비 능력은 예전에 카르발을 보는 듯했던 1대1 수비 능력을 저는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봤습니다. 단단하다는 인상이 있었고요. 여기에 발베르데의 협력 수비까지 가세가 되면서 로버슨, 디아스 이 왼쪽 라인을 레알 마드리드가 확실하게 제어를 할 수 있었던 거, 이 포인트가 저는 경기의 승리를 가져다준 큰 요인이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명철 의원님이 제 기억에 좀 우려하신 결국은 리버풀의 최근 부상이 있었던 선수들의 이제 궁극적인 폼을 걱정을 좀 하셨는데, 티아고와 파비뉴는 확실히 100%가 아니었어요. 거리가 좀 멀었어요. 확실히 티아고는 뭐 중간중간 번뜩이는 패스들을 시도하긴 했지만, 티아고 그리고 수비적인 보호를 해야 했던 파비뉴의 경우도 결국 넓은 범위 커버에 있어서 부상 이슈로 인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 티아고 역시도 중간중간에 잔실수들이 있었죠. 또 넓은 활동 범위를 부상 이전처럼 계속 가져가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조던 앤더슨의 경우는 부상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영향력이 확실히 좀 떨어졌습니다. 만약 이 가장 공격적으로 높은 위치에 침투하는 조던 앤더슨이 박스 안에서 좀 더 다양한 유의미한 결과들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측면으로 빠졌을 때 좀 더 좋은 퀄리티의 킥이 나왔다면, 이날 핸더슨도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능이 되면서 다소 아쉬웠던 공격진들의 결정력을 좀 더 많이 이끌어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리버풀의 중원도 역시 전체적인 좀 좋지 않은 결과에 있어서 책임이 좀 있다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기대했던 셋피스 상황에서는 맞아요. 밀리탕이 와 진짜 미쳐 날뛰었죠. 저는 밀리탕 점프력이 좋아서 공중포 잘 탈 거라 기대는 했는데 그냥 혼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쿠르투아, 카르바할, 뭐 아까 발베르데 얘기도 했지만 밀리탕도 역시 승리를 가져다준 주역 중에 한 명으로 꼽혀야 됩니다. 뭐 비니시우스 역시 마찬가지지만. 아니 그런데 더 큰 수비수를 더 많이 갖고도 계속 밀리탕에게 당하면 그렇죠. 그건 문제가 네.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결국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로버슨의 컨디션. 아노에도도 이날 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리버풀의 세트피스 공격을 좀 약화시킨 요인이 됐고, 결정적으로 이번에는 킥이 좀 괜찮은데 싶을 때마다 밀리탕의 말도 안 되는 수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밀리탕의 영향력을 저는 좀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점칠 수가 있었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살라가 4년전을 서력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살라 칼 갈겠는데요? 살라 선수 폼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좋았다고 봐요. 요즘의 경기들 중에서 살라가 제일 잘한 경기가 아니었나. 살라도 잘했고 마네도 충분히 역시 내려와서 역할 수행해주고 중원 수적 우위를 가짜 9번 역할에 치중하면서 잘 만들어주면서 계속 공격 작업을 도와줬거든요. 공격진은 디아스를 제외하면 선발로 뛴 마네랑 살라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양 팀의 승부에 있어서 차이를 이끌어준 부분은 벤치 퀄리티의 차이도 저는 무시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네. 결국 리버풀의 피르미노, 케이타, 뭐 조타처럼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거의 기능을 못했죠. 그나마 조타가 디아스보다 좀 나아 보이는 장면들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력을 보여주진 못했고, 케이타의 말도 안 되는 걷어내기성 슈팅, 이거는 클리어링이라고 봐야 될 만큼의 어이없는 슈팅이었고, 이런 어떤 교체 자원들의 퀄리티는 결국 리버풀이 레알 마드리드에게 조금 우려가 되었던 포인트였는데, 역시 선제 실점을 허용한 다음 뒤집을 힘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어디에 승리 요인이 있었는지, 리버풀은 어디에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제가 걱정하는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올 시즌 리버풀이 결승전 전체 경기 무득점이에요. 그러니까 리그컵, FA컵 그리고 이번 그렇네요. 경기까지. 네.
시간이 그러니까 연장전은 자국컵 대회 2번 다 연장을 갔기 때문에 330분 무득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득점, 결승전 무득점이 유독 나오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 첫 번째는 결승 정도로 올라오는 팀들은 리그에서 만나는 다소 순위권이 좀 아래에 있는 팀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더 신중한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고 기본적인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결승에 올라와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특히 첼시, 레알 마드리드는 워낙 수비적인 또 퀄리티가 있죠. 이런 팀들을 상대할 때 결국 공격진은 리그에서보다 좀 더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격진이 견제를 받았을 때 여기서 기습적으로 침투해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미드필더의 득점력이 올 시즌 리버풀은 저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조던 핸더슨도 침투 이후의 결과물을 올 시즌은 많이 못 만들어내고 있고 티아고 알칸타라가 뭐 기습적인 박스 침투로 골을 만들어내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니까 파비뉴의 경우도 어쨌든 자신의 역할 자체는 전방으로 올라가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선수라고 봐야죠. 결국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조던 핸더슨 자리 쪽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남는 그런 올 시즌이 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커의 문제입니다. 경기 중 변화를 줄 만한 위력 있는 벤치 자원이 부족하다. 숫자는 많은데 벤치의 퀄리티가 결국은 아쉽기 때문에 이 결승전 무득점이 결국 리버풀이 지금 중요할 때마다 나왔고 첼시와의 2번의 승부차기는 이겼기 때문에 트로피를 차지했지만 이번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는 이러한 힘의 부족으로 인해서 저는 우승하지 못했던 포인트들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패턴 같아요. 네. 그러니까 리버풀이 올 시즌에 득점하지 못했던 경기들. 리버풀이 득점을 잘할 때 패턴을 보면 사실 지공을 아주 완벽하게 해서 거기서 완벽한 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득점보다는 일단은 전방에 있는 공격진들의 배후 침투에서 다이렉트한 공격에서 상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미드필더들의 지원 속에서 3명의 공격진들이 골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려면 일단은 상대 라인 배후 공간을 한 번에 공략하는 공격들이 많이 성공이 돼야 돼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첼시가 컵대회 결승에서 리버풀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그 살라나 마네나 다른 선수들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배후 공간으로 돌아뛰는 이 다이렉트 패스에 대한 대비가 결승전 단판 승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얘기했듯이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거든요.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라도 그렇고 그 어떤 패스들은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그래갖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벌써 돌아뛸 때 너무 견제들이 네네. 들어오니까 공간도 많이 내주지 않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레알이 상당히 공수 밸런스와 그 다음에 이 뒷공간에 대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포제셔닝도 잘 되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벌써 딱 롱패스 올라오는 타이밍, 돌아뛰는 선수들의 타이밍 이런 것들을 미리 인지하고 견제를 하다 보니까 서로 타이밍도 안 맞으니까 막 패스 미스들이 나오고 또 가도 바로 견제당해서 에워싸이고 거기서 풀려가지고 뭐 밸런스가 깨진 채 실점 위기를 맞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 리버풀이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명철 해설위원 말대로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미드필더들이 그럼 해줘야 되거든요. 직접. 미드필더들이 그러한 득점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첼시 때보다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가 그런 밸런스는 더 잘 잡은 것 같아요. 네네. 수비할 때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잘하는 공격 루트가 잘 나오질 않았어요. 리버풀은 특히 미드필드에서 좀 볼을 몰고 드리블 같은 거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미드필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파비뉴, 티아고를 약간 후방에 처진 자원으로 봤을 때 결국 남은 한 명의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 자리가 되고 중요해요. 모드리치스럽게 약간 맞아요. 네, 드리블이 필요할 때는 네. 본인이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사실 핸더슨이 후반기에 폼을 조금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리버풀이 있었을 텐데 사실 대안이 없어요. 그쪽에 공격 가담을 좀 네. 중앙 하프 스페이스나 사이드로 지원을 해줄 선수가. 그래서 볼 때마다 발베르데가 너무 부럽습니다. 모든 팀들이 탐내할 만한 유형의 선수가 아니에요. 볼을 몰고 전진도 되고 네, 공수 다 되고. 그렇죠. 네. 이번에도 수비에 또 하다가 바로 올라가서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오는 퀄리티까지 봤을 때 만능에 가까운 중앙 미드필더로 다시 한번 저는 발베르데한테 깊은 영감을 좀 중거리 받았죠. 포도 나비케이터보다 월등히 정확하고. 네,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는 특히 그거 많이 보여주니까. 판을 진짜 잘 짜왔더라고요. 네네. 발베르데 활용해서. 수비 시에는 발베르데 오른쪽 미드필더, 4-4인데 비니시우스는 왼쪽 윙포드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 아놀드가 사실은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계속 배후 공간 역습을 당할 때 비니시우스 쪽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약간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을 가져가다가도 안으로 본인이 들어가서 거기서 스프린트를 해줘서 부분 전술을 만들어줘야 될 때 뛰질 않더라고.
그건 분명히 요거는 약간 비니시우스 역습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포제셔닝상.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판을 잘 짜왔어요. 이 사이드도 같이 틀어맞고 공격할 때는 발베르데가 또 중앙과 오른쪽 윙포드처럼 올라가지만 이거는 안첼로티가 공수에서도 판을 잘 짜왔다. 저는 전술적으로도 잘했다고 봐요. 비니시우스의 위협이 있음을 뭐 애초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실점 장면에서는 그 아놀드 선수의 약간 고질적인 약점이 드러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놀드 선수가 자기 배우에 대해서 배우에 조금 대해서. 인식을 덜하는 약간 그 수비 약점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거는 확실히 알렉산더 아놀드의 실수였죠. 비니시우스가 아닌 벤제마 쪽에 좀 많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확실히 알렉산더 아놀드가 이번에 카르바를 보면서 역시 풀백으로서의 1대1 수비 능력, 또 수비 시에 수비수로서 보여줘야 될 수비 시야가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올라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쨌든 결승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주인공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그 옵사이드 이 논란 네. 제가 이제 죄송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 뭐냐면 최종적인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제가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거나 그러질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저의 불찰 아주 전면적인 저의 불찰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판정의 근거가 뭐였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사후에 저도 나오는 또 여러 가지 또 심판들의 얘기를 보고서 요거는 좀 클리어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베르데 선수의 터치가 일어난 직후에 코나테와 파비뉴에게 이제 터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두 터치가 다 아주 짧은 거리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어쩔 수 없는 둘 다 굴절이다라고 결국은 그 근거를 가지고서 이제 심판진은 최종적으로 이게 옵사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 거의 한 3분 반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이었는데 보통 이제 옵사이드 온사이드를 볼 때 그렇게까지 길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안에서도 뭔가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어찌됐건 마지막 그렇게 판정한 심판진의 그 룰에 대한 근거는 그건 룰북에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심판들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지침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옵사이드에 있어서 봐야 될 어떤 중요한 요소들. 근데 거기서 이 경우에는 가장 그 중요시한 거는 결국은 볼이 진행된 거리. 그러니까 볼이 어느 정도 거리를 진행하고 나서 그 수비 측 선수에게 맞았느냐. 그런데 발베르데의 터치가 일어난 이후에 직후에 코나테에게 맞고 또 직후에 파비뉴에게 맞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터치가 다 불가피한 수준의 그냥 굴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따닥이 다 그냥 굴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우연적 굴절이면 공격 측이 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옵사이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벤제마 선수 그 위치도 사실 아주 아슬아슬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건 궁극적으로는 이제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걸로 됐으니까요. 그래서 옵사이드였다라는 설명을 제가 경기에서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요거는 요 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건 깔끔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좀 난해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에릭 가르시아 선수 사례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네이션스 리그. 그 경우와 이 경우가 다른 거는 결국은 그 경우는 볼의 진행 거리가 좀 길었다. 근데 아마 에릭 가르시아 선수는 항의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리가 길고 모구를 떠나서 아니 그럼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수비는 그때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것과 이거는 무슨 차이? 라고 아마 에릭 가르시아 선수는 얘기할 텐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제 11월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월드컵이 있느니만큼 월드컵을 앞두고서는 통상 FIFA가 룰 같은 거를 조금 더 디테일화 시켜서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에릭 가르시아 선수 네이션스 리그 사건이 났을 때 그게 현행의 룰상으로는 프랑스가 골이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조금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FIFA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요번에 2일까지 있어 놓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 관한 옵사이드에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이
규정집에 아예 조금 명문화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를 아마 FIFA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월드컵 전에 이거를 좀 논의를 해서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는 뭔가 더 좀 세밀화되고 깔끔해진 규정으로 월드컵을 맞이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2021, 2022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말 해외 리그가 끝이 났고요. 여름 이적 시장도 기대를 하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